이거 어머님이 이렇게 봉투로 주신 거야? 이만큼 보내주신 게 맞아? 아버지가 5만 원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아버님이 5만 원 넣으라 그러신다고 정말로 5만 원만 넣었어? 어? 아, 차라리 하지 마시지. 당신도 차라리 이럴 거면 전하지 말지. 어떻게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만 달랑 넣어서 나한테 전해줄 생각을 해? 먼 친척도 5만 원은 안 넣겠어. 당신도 잘 모르는 직장 동료한테도 10만 원씩 내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엄마 조의금으로 5만 원 주신 게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전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흰 봉투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얇디얇고 가벼운 봉투. 그 안에 든 5만 원. 꼭 시집에서의 전 씨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돈의 장례에 단돈 5만 원을 준 시부모나 그걸 그대로 전달한 남편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무정했고 똑같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집 일에 헌신했던 스스로가 한심했고 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조의금 때문에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관계에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봉투에 넣기 전에는 누구든 고심을 할 것이고 그 액수가 본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판가름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부모가 다른 친척들에게는 얼마나 내는지 알고 있기에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도 다짐했습니다. 시부모에게 딱 5만 원만큼만 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섭섭해진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해일은 봄, 친정엄마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번씩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인들과 안부를 묻던 분이었는데 그맘때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찾아와? 바쁜데. 그냥요. 주말에 뭐가 바쁘다고요? 할 일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요새 전 씨는 친정엄마에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눈을 떼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 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컸습니다. 전 씨와 여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자꾸만 오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찬도 싸오지 마. 어차피 입맛 없어서 잘 안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른 죽어야 네가 고생을 덜하지.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죽을 때가 됐지. 기력 없으면 그만 살아야 해.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본인은 그걸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만 눈을 감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는 자식은 불안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작아진 어머니를 보다 보면 그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된 듯 친정어머니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을 전 씨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지켰는데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둘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누워 계신 이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애미야,
목요일에 꼭 와야 한다. 어머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이번에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야? 며느리가 돼서 식구들 다 모이는데 안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지성이, 지연이도 다 불러. 저희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아범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죽은 것도 아닌데 잠깐 와서 일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게 아니고요. 잔말 말고 와. 사돈만 아픈 줄 아냐? 사돈보다 나이 많은 우리는 오죽해? 다 아픈 거 참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입원한 친정어머니를 유별난 사람 취급하는 시어머니. 전 씨는 눈을 꼭 감고 뜨거워지려는 숨을 애써 참아 넘겼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시댁 모임 못 간다고 말씀 안 드렸어. 했지. 근데 오라고 성하시더라고. 그냥 잠깐 다녀오는 게 낫지 않아? 내내 뒷말 듣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장난으로 입원해 있어? 산소호흡기 하고 계셔. 알지. 정말 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으시는구나. 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늘 전 씨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의 미간의 주름, 까랑까랑한 목소리,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며 나무라던 말투, 그리고 항상 며느리들에겐 찬밥을 내주던 손. 그렇게 여든이 되었지만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조금도 생겨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전 씨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아마 가지 않는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내내 시달릴 것은 전 씨였으니 출혈이 적은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었겠죠. 전 씨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목요일 시집 행사에 참석해서 또다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종노릇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하루 전인 줄 알았더라면 어머니 곁에 있을 걸. 하루라도 더 옆을 지킬 걸. 눈에 담을 걸. 그렇게 후회했죠. 그리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다며? 네, 남편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 몸도 불편하고 나도 뭐 다 늙어서 안 아픈 곳도 없잖냐. 그래서 가지는 못하겠다. 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두 분 다 80이 넘었기에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동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편찮으신 건 맞았기에 전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어머니의 지인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조의금을 100만 원이나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가 못 오셔서 미안하다고 조의금 보내주셨어. 남편이 품 안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봉투에 시부모님 이름을 적었죠.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이 전 씨에게 직접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이 안 오신 것이 남편 입장으로도 조금 민망한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이렇게 봉투로 주신 거야? 아니지. 계좌로 보내주셔서 내가 현금 넣은 거야. 그럼 이만큼 보내주신 게 맞아? 전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폐 한 장,
5만 원이 달랑 들어있는 조의금 봉투는 전 씨의 지인 중에서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조의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나 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부모가 5만 원만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둘 몫을 합쳐서 말이죠. 아버지가 5만 원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 씨의 표정을 이제서야 본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차라리 조의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참석을 못하시고 조의금도 깜빡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그게 차라리 마음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은 왠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 씨가 꼬인 것인지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5만 원 넣으라 그러신다고 정말로 5만 원만 넣었어? 남편은 그제서야 왜 전 씨의 표정이 안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하지 마시지. 당신도 차라리 이럴 거면 전하지 말지. 남편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5만 원만 달랑 넣어서 나한테 전해줄 생각을 해? 시부모에게도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먼 친척도 5만 원은 안 넣겠어. 당신도 잘 모르는 직장 동료한테도 10만 원씩 내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엄마 조의금으로 5만 원 주신 게 이상하지 않았어? 연수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이 그제서야 다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넣어서 주라길래. 전 씨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변명을 더듬더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나이도 드셨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별 생각 없이 그러신 걸 거야. 조의금이랑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지금 85이야.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어머님 작년에 동네 친구 손녀딸 돌잔치에도 20만 원 하셨어. 당신도 알지? 대신 입금해줬잖아. 그러자 남편의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 팔순 때는 우리 엄마가 50만 원 보냈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니까 5만 원? 이게 말이 돼? 미안하다. 어머니는 왜? 어머님만 탓할 거 없어. 당신도 똑같아. 연수가.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느라 시집의 시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그대가 또는 너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에 생긴 앙금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전 씨의 친정엄마를 그리고 전 씨를 우습게 여겼으면 이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전 씨는 결코 남편에게 5만 원 든 봉투를 건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더 넣었겠죠. 그게 얼마가 됐던지 간에 5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과는 하지만 전 씨의 심정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시댁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서 허탈한 감정이 컸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전 씨의 친정어머니가 5만 원의 부조를 했다면 시부모님이 순수하게 고마워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처제네는 얼마 들어왔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전 씨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어머니가 떠난 슬픔보다 시집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았죠.
그런 전 씨의 눈치를 보다가 남편이 슬쩍 물었습니다. 아마 여동생 내 부조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거기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셨다네. 아, 그래? 남편이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가 싫던지. 전 씨는 시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5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 가는 남편을 붙잡고 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5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나도 좀 섭섭하다. 1만 원, 2만 원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난 봄에 직장 후배 결혼식 때 기억 안 나? 그러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축의금 5만 원만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5만 원만 하냐고 그랬지. 쪽팔린다고. 아,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체면이 없으신가 보지? 그걸 5만 원 넣어서 나한테 준 당신도 체면이 없고. 아니, 장모님이랑 생전에 가깝게 지내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했어야 하는 거잖아. 본전도 못 뽑을 거면서 따지고 들었던 남편은 다시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은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해먹곤 했는데 남편의 질문은 언제 가서 음식을 할 거냐는 것인 듯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 씨와 큰동서가 주도해서 했으니 말이죠. 난 안 가. 뭐? 왜? 생신에도 안 가고. 추석에도 그리고 내년 설에도 쭉 안 갈 거야. 전 씨의 말에 남편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시집에서 나는 5만 원짜리잖아. 나도 딱 그만큼만 하려고 그래. 전 씨는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 이거 전해드려. 뭐? 이걸 어떻게 줘? 평소에는 50만 원이 담긴 봉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담긴 봉투를 선물이랍시고 내밀기는 자신도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장모님 장례에 5만 원을 전달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놈의 체면이라는 건 때에 따라 생겼다 말았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난 줬으니까. 전해드릴지 말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는 당신 혼자 가.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무작정 끌고 가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전 씨 사이에서 남편은 늘 우왕좌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일엔 남편이 어떻게든 둘러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한바탕 잔소리가 있었지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 80이 넘어서도 50 넘은 며느리의 수발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범 혼자 보낼 수가 있어? 어머님은 아범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뭐야? 그럼 일은 누가 해? 아범도 설거지 잘해요. 어머님. 너. 참석 못하는 대신에 아범 통해서 좀 보탰어요.
이거 10만 원 말이냐? 이번에도 남편에게 5만 원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서 5만 원만 들고 가기가 민망했는지 거기에 5만 원을 추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5만 원 보냈어요. 뭐야? 오지도 않고 달랑 5만 원만 보내? 양심이 있냐? 5만 원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죠. 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5만 원 하셨길래요.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듯 헛웃음 삼키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었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며느리가 그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말이죠. 대체적으로 순종적인 며느리였으니 당황스러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딱 5만 원, 전 씨도 딱 5만 원만큼만 하고 살기로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10만 원 드렸는데도 전화로 어찌나 소리를 치시던지 귀가 지금도 따가워.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전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달렸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5만 원은 좀 그래서 좀 더 보태어 10만 원을 드렸는데도 반응이 격하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명절에 안 가기 시작하니 시집에서도 전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괘씸해서 연이라도 끊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했지만 전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시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 시간에 친정엄마 곁을 하루라도 더 지켰을 테니 말이죠. 뭐가 우선인지 알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몇 달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애미냐? 네. 말씀하세요. 네 시아버지 말이야. 좀처럼 거동을 못하셔. 아범한테 들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던 시아버지가 최근 들어서는 걷는 걸 힘들어한다는 말은 남편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것도 남편이 형제들과 상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씨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갑자기 전화해서 왜 전 씨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의사 말로는 집에서 누가 좀 도와주고 운동도 좀 하면 아직 못 걸을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좀 와서 도와줘라.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데 전 씨가 지금 그랬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너 지금 하는 일도 없잖냐. 그런 일이라면 아범하고 상의해 보세요. 일하느라 힘든 아범이랑 뭘 상의해? 집에서 노는 네가 와서 도와야지. 남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저 안 놀아요. 뭐 몇 시간 일 안 한다며. 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전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 집안일 대부분 전 씨가 도맡아 했죠.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맡겨놓은 걸 찾아가겠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뭐야? 집에서 놀아도 병수발이 쉬운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기막혀 했습니다. 누가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들?
그냥 와서 부축만 조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좀 괜찮아질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도와달라니까? 어머님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부축할 나이야? 그러면 간병인을 쓰시던가요.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그러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희 어머니 장례 때 그렇게 못하셨죠. 아직까지 그 소리야? 너도 참 속이 좁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 시키실 것 같으면 아범한테 시키세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른 말도 못하고 눈치를 봤던 예전의 전 씨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안 이상 더 이상 호구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래 널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야, 호통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아직은 정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병수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전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렸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면 당신이 해. 내가 회사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 회사를 한 달 쉬던가. 애들도 없고 당신은 집에서 뭘 하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여태 놀았어. 당신이 돈 더 버니까 나는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거지. 가족? 당신 장모님 일 이후로 마음 상한 거 알아.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사과했잖아. 계속 이러면 나도 당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고 있는 것도 겨우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5만 원 때문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전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이랑은 담 쌓고 살겠다는 거야? 담 쌓았으면 전화도 안 받았어. 나는 딱 이 정도만 하고 살 거야. 그동안 선을 안 긋고 살았더니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지. 그럼 이혼하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편의 말에 전 씨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혼?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할까? 전 씨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번 꺼내본 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시집 일로 자꾸만 전 씨를 압박한다면 전 씨도 이제는 남편 말도 듣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선택 잘해. 그러자 남편이 생각이 많은 듯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이혼이라도 불사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다시는 똑같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전 씨가 시아버지 수발을 들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정대로 다음 달에 요양원으로 모셔졌습니다. 이러니까 전 씨가 시집에 정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안 갈 거지? 남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전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만 한번 내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며 찜찜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전 씨도 내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이 떨어지고 섭섭했다고 한들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까지 앙심을 품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 씨가 시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을까봐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씨는 남편과 함께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남편의 큰형님에게도 넉넉한 돈을 줬습니다. 봉투에 넣어주었는데 혹시나 그 안에 5만 원이 들었을까봐 무서웠는지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이후로도 전 씨는 시집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언제쯤 오냐고 물어보셨어.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 씨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자 재차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전 씨의 행동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전 씨의 손을 붙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미안했다고 말이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조의금을 받아보고 지인들에게 서운해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보니 그 5만 원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과할 마음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콧배기도 잘 안 비추는 며느리를 보니 후회를 했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점점 나이가 드니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이래서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나 보다. 친정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씨도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살가운 사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과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전 씨 주변 누군가는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제야 비로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조의금 5만 원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명절을 두려워하고 전화 한 통에 내내 불편하고 작은 잘못에도 들들 볶이며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로 살았겠죠. 이제는 전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전 씨는 받는 만큼 주고 존중받은 만큼 존중하며 삽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던 남편도 이제는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전 씨나 아들, 딸들이 느닷없이 호출당하는 일 없이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이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전현숙 씨에게 그 5만 원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부관계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날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같이 헤쳐나갈 생각을 안 하고. 능력 없는 남편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 나도 사절이야. 남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이랬다면 난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을 거야. 집 팔고 남은 돈은 똑같이 나눠. 적금 깬 것도 돈 좀 남아있고, 전부 나누면 각자 방 한 칸씩은 구할 수 있겠지. 당신,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0세 김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더 이상 남편과 여생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0세. 다소 이른 나이에 실직을 하게 된 남편. 김 씨는 견딜 수가 없었죠.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죠. 열심히 일해온 남편이 푹 쉰 후에 털고 일어나기를 김 씨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 뭐라도 했으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김 씨가 무정한 배우자인지 김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 씨도 남편만큼이나 우울하고 괴로웠습니다.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대출금까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말이죠. 김 씨는 20년 전에 남편과 박정호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박하게 신혼을 시작했는데 쭉 맞벌이를 해서 7년 전에 전세집에서 34평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져보는 내 집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수험생인 아들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서 크게 저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었고 대학만 보내놓으면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 9시 30분. 김 씨는 2시간 전에 퇴근해서 밥을 먹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누구를 좀 만나고 온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술을 많이 마셨는지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휘청거리는 발걸음에는 여느 때와 다른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평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둔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하루 종일 제대로 숨도 못 쉰 사람처럼 깊고 긴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 좀 마셔. 김 씨는 물이 든 유리컵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일으켜 컵을 쥐고 한참을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위에서 자꾸 눈치를 줘. 무슨 눈치? 사표 쓰라고. 뭐? 어떻게 눈치를 준다는 건데? 실적도 안 나오고. 회사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직원들 쳐내려는 거겠지. 쓸모가 없다니.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게 몇 년인데.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싫다고 그래. 안 나간다고.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나도 이 나이에 나가면 어딜 가. 모르는 척하고 붙어 있어야지. 그래? 그러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막 자를 수는 없지. 알았어. 일단 씻을게. 취한 줄 알았던 남편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렸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욕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남편이 저녁을 먹다 말고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짜 버티기 힘들다. 실적 때문에 아직도 뭐라고 해? 남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남편의 표정만 보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르고 싶어 하는 회사든 사장이든 다 미웠습니다. 그럼 차라리 미리 준비를 하자. 김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이직 알아볼 수 있잖아.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남편은 김 씨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지.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은 못해? 김 씨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왜 호박씨 까는 짓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 회사 그만두고 나서 새 회사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도의에 어긋나는 거야. 배신이라고. 싫어. 그냥 버텨봐야지.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이나 체면 같은 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 근데 현실도 봐야지. 우리는 지훈이도 있고. 지훈이 얘기가 지금 왜 나와? 남편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에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싫다는데 그리고 버텨보겠다는데 더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작년 6월이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금요일이라서 회식이라도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라 김 씨도 거실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었죠. 나 남편이 김 씨의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직서 냈다. 그 한마디에 김 씨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 정말 사직서 냈어?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닌 거 알잖아.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느껴지는 음색의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느라 지쳤어. 그래서 그냥 사직서 냈어. 김 씨와 남편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내 김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여보. 잠깐 쉴 때도 됐지.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나도 어차피 그 회사 제수똥이었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바람새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자. 김 씨의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몸을 깊게 묻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얼굴엔 근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무리해서 이사했던 아파트 대출금도 어마어마했고 아들의 과외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남편이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남편도 걱정이 되었죠.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나 다녀올게. 잘 다녀와. 출근길에 남편의 배웅을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김 씨가 출근하면 남편은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면 안색이 좋아져야 하는데 남편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쩔 때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미 소주를 두어 병 마신 상태일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직접 사직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해고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놈 새끼들. 술을 먹고 회사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재충전을 한 뒤에 다른 회사를 구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충전이 되지도 않았고 다른 회사를 구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이력서라도 내보자. 남편이 퇴사한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면 남편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쉬었으면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했죠.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술만 마시니까 그렇지. 알아서 한다고. 회사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가지를 긁고. 남편은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또 한 달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수염도 깎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공부에만 신경 써야 하는 때인데 아빠가 실직해서 그러고 있으니 아이도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특히 아빠와는 대화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퇴근 후에 남편 밥을 챙겨주고 나서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력서를 정리하고 온라인 채용 사이트를 뒤지며 지원 가능한 회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 분명 어딘가에서는 필요로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씨는 남편에게 정리된 면접 일정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대신 이력서 몇 군데 넣어봤어.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말도 없이 그랬어? 지난번에 당신한테 말했잖아. 당신이 취해 있어서 대충 들은 거지? 남편이 세수하듯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제는 쉴 만큼 쉬었잖아. 현실적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우리 상황 어떤지 알잖아? 아파트 대출금과 아들 과외비만 해도 수백이었습니다. 김 씨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까지 모두 충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동안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 수능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외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남편도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는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오랜만에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은 평소보다도 더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보, 면접 보러 가서 무슨 일 있었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고 나발이고 50 먹은 직원을 누가 새로 뽑아. 뭐? 면전에다가 대고 모욕을 줬다고. 남편의 말에 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속이 뜨거웠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혼자 있게 나 좀 내버려둬. 남편은 그전보다도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신경질적이었고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TV만 봤습니다. 그러니 눈밑은 늘 거뭇하고 자꾸만 짜증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김 씨대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통장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줄줄 샜습니다.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일에
아들 학업까지 신경 써야 하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더해져서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 김 씨도 차마 자신도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곧 마음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김 씨는 남편은 늘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들의 스트레스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초조해했죠.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수학과외 선생님 바꿀 수 없나? 왜? 내 친구 세준이 있지. 과외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 인터넷 강사였거든. 그 선생님한테 과외 받고 점수 엄청 올랐대. 아, 그래? 근데 과외비가 좀 비싸. 얼만데 그래? 일주일에 2번 하는데 120만 원. 뭐? 김 씨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 받는 수학과외가 60만 원인데 2배나 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앞으로 수능일이 될 때까지 받는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건 지우나? 당장은 좀 무리야. 나중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시켜줄게. 당분간은 부족한 부분은 인강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아들이 고3이라고 해도 더 이상 무리해서 과외를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사교육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뒤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아들의 수학과외를 결제해줬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치를 선결제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게 얼만데? 지금 우리가 그럴 형편이야? 돈은 어디서 나서? 내가 알아서 해. 애 대학이 달려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벌벌 떨어. 여보,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 체면이 뭐가 돼? 애 과외 하나 못 시켜주는 아빠 만들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당신이 그만 얘기해. 남편은 김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언쟁은 필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을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들어 병원에 갔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개선해 보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일자리 좀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러. 집에만 있던 남편이 낮에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도 자꾸만 집 밖을 나섰죠. 병원도 다니고 일자리도 알아본다고 하니 김 씨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집안 분위기는 늘 우중충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지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씨도 주말에 볼 일이 있어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좋고 속이 답답해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깐 들렸습니다. 30분 정도 산책만 하고 들어가자 싶어서 들렸던 것인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러 나간다는 남편이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공원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한동안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옆모습만 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 말이죠. 김 씨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해가 됐고,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도 김 씨를 옥죄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도무지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카드값이 한 번 연체되었고 아파트 대출금도 2번에 나눠져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자꾸만 통장들의 잔고를 확인하게 되었고, 카드값이나 보험금 등 대금을 결제해야 할 날이 다가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푹 퍼져 있는 남편을 보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은 알겠지만 가정을 걱정하는 것은 김 씨뿐인 듯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다 끝났어. 나 때문에 망했어. 망하긴 뭘 망해? 당신이 정신 차리고 살면 되잖아. 김 씨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격려만으로는 남편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였습니다. 지훈이 생각 좀 해. 당신이 이러고 있으니까 애도 불안해 하잖아. 그리고 나도 힘들어. 제발 일자리라도 구해봐. 나 같은 거 써주는 곳이 있겠어? 월급이 적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일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다시 천천히 이직 준비하면 되는 거고. 월급이 적으면 그걸로 어떻게 살겠어? 월급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당신도 내가 한심해? 내가 언제 한심하다고 그랬어? 눈빛만 봐도 알아. 왜 돈 못 버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여? 그러면서 듣기 힘든 욕을 내뱉는 남편. 김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싶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닌 것만 같았죠. 이러다가는 남편이 아니라 김 씨가 먼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짐은 김 씨가 짊어지고 있는데 왜 남편은 세상 모든 괴로움을 자기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몰랐습니다. 김 씨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여보. 직장 잃었다고 사람 안 죽어. 일할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력서 내줄게. 당신은 면접 봐, 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옆에 있던 쿠션을 김 씨를 향해 집어던지며 말하는 남편. 쿠션은 김 씨 옆을 비켜갔지만 김 씨는 정통으로 맞은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남편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너 이 새끼. 뭐라고 그랬어? 아들은 수능을 봤습니다. 그런데 원하던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도 시험을 못 쳐서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은 목표했던 대학이 아닌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런 대학을 가겠다고 그래. 성적 맞춰서 가려는 거예요.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내지 않아. 너 공부시키느라 엄마 아빠 등골 휜 거 몰라서 그딴 말을 해. 재수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고 또 재수학원 다니고요. 뭐?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아빠, 1년 넘게 일 안 했잖아요. 뭐야? 그래서 저라도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 자식이 그래도? 남편이 순식간에 아들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여보, 김 씨는 그런 남편을 죽자사자 말렸습니다. 김 씨도 아들의 결정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김씨 부부의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5살짜리 아이도 아니었고 이제 곧 성인인 자식을 말이죠. 집은 남편 때문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고 김 씨의 얼굴에도 생채기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찾으러 가겠다며 난리를 치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여보, 이 집 팔자. 김 씨는 넋이 나가서 중얼거렸습니다. 뭐, 이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 전세든 뭐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집 대출금 한 달에 얼마 갚는 줄 알아? 그 돈만 줄여도 먹고 살만해. 지훈이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면 앞으로 지훈이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도 없을 거고. 집이 뭐라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유지할까요? 김 씨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작은 집에 살더라도 가족끼리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었는데 김 씨도 애정 가득한 집을 팔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들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면 집에 드는 돈이라도 줄였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지방으로 간다면 김 씨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원룸으로 간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자고 하냐면서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자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의 모든 비난을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김 씨 또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김 씨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집을 팔면 대출을 상환하고도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 그걸로 전세집을 구하던가 월세로 가도 될 듯 했습니다. 그러면 집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애초에 받았던 대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대출 받았어?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어떻게 상의도 없이 지훈이 과외비 내고. 추가 대출이 1억이야. 지훈이 과외비가 그만큼 나갈 리가 없잖아. 투자했어. 뭐? 코인 투자했다고. 김 씨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그 돈이 그대로 있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잃은 건 아니지? 아직 있지? 더 불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다 뽑아, 여보. 그런데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해봐. 천 남았어.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년 넘게 혼자 벌면서 있던 적금까지 깼는데 남편은 새로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남편도 김 씨에게 말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김 씨는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김 씨의 삶을 시궁창에 처박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고 싶었어. 그 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겠지만 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더 컸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말로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에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김 씨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와 자식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말로 상처를 줬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 다음 주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씻으며 머리가 한 움큼 빠졌는데 그걸 보니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먼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말이죠. 김 씨의 아들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대학이 확실히 결정되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원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어봤자 좋은 꼴은 못 볼 것 같았으니 말이죠. 어느 날 김 씨는 아들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시려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 저도 바보가 아닌데 다 알죠.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아들의 수능이 끝나느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결정을 이해해 줬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날 김 씨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최악의 상황에서 날 버리는구나. 남편은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배신을 한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같이 헤쳐나갈 생각을 안 하고. 능력 없는 남편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 나도 사절이야. 남들이 당신 보고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이랬다면 난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봤다면 스스로가 알 것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 씨는 체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연민에 빠져 무엇이 그른 것인지 보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의지만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김 씨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끝까지 모든 일의 책임을 김 씨에게 돌리는 남편에게 더는 실망할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말로 힘들 때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는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부는 서로밖에 없는데 뭘 믿고 살아갈지 의심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혼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 팔고 남은 돈은 똑같이 나눠. 적금 깬 것도 돈 좀 남아있고 전부 나누면 각자 방 한 칸씩은 구할 수 있겠지.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대학에 가면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그 규모가 조금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김 씨도 수많은 나날을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당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남편은 끝까지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김 씨는 쓸쓸하게 바라보았죠. 3월 아들이 지방 국립대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습니다. 기숙사에 살아서 집 걱정은 없었고 생활비는 김 씨가 일부 대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겠다고 했죠.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대출이라면 지긋지긋했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갚아갈 거라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오면 집이라고 생각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홀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니 말이죠. 이혼 후 김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 씨를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직한 남편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버렸다면서 남편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씁쓸했지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자신이 먼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야 다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적금을 들어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나중에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지내? 반년이 지나 남편이 김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 취직했어. 겸연쩍은 듯 자꾸만 헛기침을 하며 말하는 남편. 김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지훈이랑 한번 봐. 그래, 지훈이가 괜찮다면 지훈이 생일에 한번 만나자. 그리고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사니까 우리 재결합도 생각해 봤으면 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 씨도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행복하게 셋이 지내는 상상을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겪는다면 김 씨는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사이였습니다. 본드로 다시 붙인다고 원래의 조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삶 만족해. 이번에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벌개져서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아들을 때리던 남편이 아직도 떠올랐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언제고 일이 있을 때 가끔 만나는 사이 말이죠. 아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그때도 같이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다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혼자가 된 일상에 이제 막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내려놓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남편은 저만치 뒤에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김 씨에게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냈다고 자책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하다고 이번에도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 씨도 나름대로 스스로 안고 살아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죠.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의 김 씨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럼 잘 지내. 당신도. 남편과의 전화는 그렇게 끝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의 생일에 만나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은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상처는 아물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지난 나날들에 느꼈던 가슴을 핥히는 숨막히는 고통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후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나 나갈 거니까 내일 당장 데리러 와라. 엄마, 또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내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아니, 엄마, 반년밖에 안 됐어요. 네가 반년을 여기서 살아볼래? 왜 도대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가둬두는 거 아니라며? 가둬두긴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줘라. 엄마, 안 그러면 다음 전화는 내 부고 소식일 거야. 뭐라고요?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네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에다 데려다 놔. 너희한테 나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양명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자신이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70대부터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토록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은 안절부절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죠. 그렇게 양 씨는 불붙은 폭탄처럼 이 집 저 집 옮겨지다 요양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는 나은 생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끔찍하다면 굳이 자식들 뜻에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혼자 살면 그만이었으니 말이죠. 양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4년 전에 74세의 나이로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산 지 몇 년 되었죠. 밤 11시, 양 씨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든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지끈거리는 통증에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겨우 소파를 짚고 몸을 세웠는데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으로 비틀거려야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서려 할 때마다 세상이 빙빙 돌았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 양 씨는 CT와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본의 아니게 밤늦게 아들을 불러내게 되었죠.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지만 요추염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동도 불편하시고 낙상 위험도 크니까 괜찮아질 때까지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 큰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45세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날 딸과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양 씨는 금방 퇴원하기에 부르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상의할 것이 있다며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둘째인 딸 은주는 43세로 사위와 함께 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과 바로 옆에 분식집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소파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39세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느라 회사를 쉬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전화로 얘기했다시피 엄마 상태가 이래서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한 2, 3주 정도는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 의사 말이 그래. 아, 그래?
큰아들의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깨고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에 태어난 지 4개월 된 신생아가 있잖아. 요즘 소연이 잠도 못 자고 애만 봐. 나는 회사 나가야 되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자 서로 앞다투어 양 씨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유를 피력했습니다. 나도 종일 일하고 김서방도 야간까지 혼자 편의점 보느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어. 그 와중에 애들 학교나 학원도 신경 써야 해서.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식들 모두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올 줄은 양 씨도 자식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상상만 했던 일이 갑자기 눈앞에 닥치니 다들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남은 줄 알았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 양 씨를 평생 데리고 살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모실게. 새언니도 일하는데 엄마를 어떻게 돌봐? 돌볼 필요 없어.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을게. 그러자 큰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인데요. 뭘? 결국 총대는 큰아들이 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반찬 같은 건 해줄 수 있어. 애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민폐만 끼치게 되네. 미안하다. 양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폐는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이 됐을 때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받으러 오셔야 하고요. 집에서는 찜질도 해주세요. 낙상 주의하시고요. 양 씨는 퇴원 후에 아들과 함께 집에 들러서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개와 약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낙상 방지 매트까지 주문을 해서 양 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양 씨는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이쪽 쓰세요. 가장 끝에 앉쓰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창고처럼 쓰던 곳을 며느리가 미리 치워놓은 듯했습니다. 너도 바쁠 텐데 고맙다. 아니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불편한 것은 당장에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기 정말 미안한데 옷 갈아입는 것 좀 도와줄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높이 들거나 할 때도 아직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한 것은 아니기에 곧 낫겠지만 그래도 며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옷 전부 갈아입으시게요? 아니, 윗도리만 갈아입으려고. 아, 네. 혹시 속옷이라도 갈아입혀달라는 뜻으로 들었는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가 풀어졌습니다. 양 씨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의 무리한 부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해도 양 씨 스스로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그냥 아직 아픈 게 낫지 않아서 그런지 밤마다 자꾸만 뒤척이게 됐습니다. 현성이랑 방을 바꿔서 지내세요. 보다 못한 며느리가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자와 방을 잠시 바꿔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양 씨를 위한 임시 침대는 좁고 낮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대신에 좋은 손자의 침대를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방을 빼서? 아니요. 어머님, 현성이가 불편하대요. 어머님 자꾸 새벽마다 끙끙대시는 것 같아서 잠을 잘 못 자겠대요. 예민한 손자가 양 씨 때문에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걱정되어 그런 것보다도
손자가 그러길 원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방을 바꾸면서도 너무 눈치가 보이고 괴로웠습니다. 얹혀서 지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쿵쿵거리며 방을 바꿨습니다. 2주가 아니라 한 일주일만 있다가 집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낮 동안엔 양씨 혼자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것만 아니면 양씨의 생활 반경은 무척 좁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의 소파에만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엄마, 찜질 좀 해드릴게요. 아들이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이 이렇게 방에 와서 챙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가면서 양씨를 돌봤습니다. 씻을 때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병원에 갈 때는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친절했던 며느리도 일주일이 지나가자 양씨만 보면 한숨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틀 뒤에 현성이 중간고사거든요. 현성이 시험 공부는 식탁에서 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 계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양씨는 끙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TV를 끄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축해드릴까요? 며느리가 그런 양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따 씻을 때 말씀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직접 씻겨주는 것은 아니었고 씻기까지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오늘은 야근을 해서 며느리의 몫이 되었죠. 현성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어머님은 안 드세요? 아, 치킨? 네. 드시겠다고 하시면 방으로 가져다 드리고요. 듣기만 해도 며느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양씨는 누운 상태 그대로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만 자려는데 약을 안 먹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를 부르면 가져다 주겠지만 양씨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지 하나하나 수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건 혼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드시게요? 내가 먹을 테니까 치킨 마저 먹어. 양씨가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 먹는데 손이 미끄러져 아량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며느리가 끙 소리와 함께 허리를 숙여서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얼른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양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바로 옆에서 식탁 밑에서의 며느리의 표정을 슬쩍 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보는 사람의 간담이 다 서늘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이후로는 양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뭐든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양씨의 존재를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는 거야? 얼마 안 남았잖아. 아니, 도대체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야? 다들 사정이 있다잖아.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요즘에 머리도 빠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로. 아침 저녁으로만 좀 도와드리는 건데. 당신이 다 할 것도 아니잖아. 나도 일 때문에 바쁜데. 어머님 아침 저녁 차려드리고 점심에 드실 것 챙기고 찜질해드리고. 진짜 힘들어. 농담 아니야. 알아. 당신 고생하는 거 누가 몰라. 며칠 안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다른 형제들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 각자 이틀씩만 돌봐드리면 되겠네. 나 혼자 감당 못해. 이 나이에 시어머니 병수발 하게 생겼어? 아이고, 알았어. 내일 은주한테 전화해 볼게.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같은 자식인데 요즘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어느 땐데 참. 원래 이번 주말에 현성이 중간고사 끝난 기념으로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 그것도 못 가? 알았다 그러네. 은주한테 모시고 가라고 할게. 당신한테도 서운해. 아, 거참.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양 씨는 눈을 질끈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달갑지 못한 존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부부끼리 언쟁을 할 정도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 씨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니 말이죠. 양 씨는 아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양 씨는 아들의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집으로 데려달라니까 그러네. 아니에요. 은주가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 의사도 그냥 2주 정도 보호자랑 같이 있으라고 한 거지. 웬만하면 그러다가 또 삐끗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딸이 편하긴 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다퉜으면 딸과 사위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양 씨는 딸의 집에서 더욱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딸 은준의 집은 큰아들네보다 훨씬 작은 빌라였습니다. 방은 2개밖에 없었고 그중 하나는 초등학생 손주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 씨가 쓸만한 방은 없었죠. 양 씨가 도착하자마자 사위의 노골적인 표정에 양 씨는 곧장 돌아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가 온 다음 날 또다시 딸이 막내 아들과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아 몰라? 남동생에게 성질을 내고 있는 딸.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 반찬 챙겨주느라 아직 못 나갔어. 네 매형은 진작 출근했지. 어차피 낮에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잖아. 뭐? 애기가 무슨 상관이야. 누군 애기 안 키워봤니?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거절을 하는 것 같았고 딸은 왜 너만 빠지냐는 식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도 자기가 제일 여유 있으면 끝까지 모시면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몰라? 애들 아빠도 지금 저기압이라 눈치도 보이고 그래. 옳게도 당연히 싫겠지. 그래도 한번 물어놔봐. 나중에는 함께 큰아들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작은 며느리를 설득해보라고 달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식들의 속내를 알게 된 양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배 안 고파? 아니, 저녁은 안 먹을래. 배고프면 말해. 겉으로는 부모를 걱정하고 위하는 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와요. 아니야, 이제 내 집에 가야지. 모르는 채로 들었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양 씨는 다음 날 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혼자 지내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 씨도 내심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짐처럼 여겨지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더 있다가 가라니까. 우리 집 좁아서 그래? 아니면 은혁이네 집에라도 가보지. 딸은 그런 양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마터면 눈치 없이 굴 뻔했습니다. 물론 큰아들네 오래 있었던 것도 못할 짓을 한 모양이었고 말이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자식들에게 입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친 곳은 서서히 나았습니다. 병원도 혼자서 몇 번 더 갔는데 나중엔 멀쩡해졌죠. 그런데 2달쯤 뒤에 양 씨는 또다시 잠깐이나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난 것은 아니었고 위험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자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자꾸만 어디가 편찮으시니까. 지난번에 밖에서 넘어지기도 하셨다면서요. 나이 들면 안 아픈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무슨 말이야? 어느 날 회의라도 하듯이 자식들이 양 씨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시설? 멀쩡히 잘 있는 사람을 어딘가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자식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또 넘어지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 있으면 우리 다 바빠서 챙겨줄 수가 없어. 누가 챙겨주라고 해? 아니,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집보다 요양원이 좋다고 누가 그래?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야?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고요. 아니야. 난 안 간다. 이상한 곳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싼 데도 아니고요. 요즘에 요양원 다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들이 말하는 요양원과 양 씨가 알고 있는 요양원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내 집을 놔두고 요양원에서 지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양 씨는 죽어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편찮으시면 자식들이 고생해요, 엄마. 무거운 아들의 말에 양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엄마, 자식들 말 좀 들어.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일단 들어가서 지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되지. 누가 가더나? 그게 그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에이, 그런데 아니야. 연락도 자주 할 수 있고, 면회도 언제든 갈 수 있어. 그리고 정 못 지내겠으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그러면 나오면 되지. 근데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을걸?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을 거고 재밌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대. 집에 혼자 있는 것 있는 것 훨씬 좋아. 옆에서 딸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큰아들을 거들었습니다. 양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윽박을 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양 씨가 아팠을 때 자식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기에 무턱대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잠깐만 지내볼게, 그럼. 그러자 자식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양 씨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가 상상하던 것처럼 지옥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말처럼 집보다 좋은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은 4인실이었고 철제 침대의 커튼으로 공간을 나눴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묘한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저귀 갈아야 할 시간이라서요. 보호사도 같은 냄새를 맡았는지 얼른 옆자리에 커튼을 쳤습니다. 양 씨의 좌측 침대에는 와상 상태의 노인이, 건너편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 씨는 침대에 몸을 기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 성화에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적응할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1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방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지내던 집 말이에요.
이거는 부동산에 한번 내놔 볼까요? 뭐? 부동산에 왜? 아니, 거기 지낼만 하시면 굳이 집을 이렇게 둘 필요도 없고요. 거기 한 달에 꽤 비싸거든요. 그 비용도 충당해야 하니까요. 금방 나갈 수도 있는데 집을 팔면 어떡해? 그리고 비용이 부담되는 거면 나만 나가면 되는 거잖아. 아, 알겠어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들과의 첫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 얘기를 꺼냈지만 양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보름쯤 지나자 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양 씨는 첫 보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새벽이면 맞은편 치매 노인이 엄마를 찾으며 자꾸만 울부짖는데 양 씨도 악몽을 꿨습니다. 침대 난간을 두드리며 고라니 같은 소리를 내는 노인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죠. 양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울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넣었다는 사실이 서러워 울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 집에 가겠다 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있어 봐야 할 텐데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슬펐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위치가 바로 이곳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빨리 좀 움직이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다 같이 이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걸음이 느린 양 씨를 담당 보호사는 무척 답답해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학대를 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친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양 씨가 그동안 보아하니 정확하진 않아도 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투는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저귀를 갈고 행패 부리는 걸 제압하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보통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양 씨는 시간이 흐르면 자신도 그 노인들처럼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멀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자식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아들이랑 또 통화 못했나 보네. 저녁에 풀이 죽어있자 옆 침대에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노인이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말을 걸었죠. 익숙해져야 해요. 맨날 바쁘다고 그러죠? 먹고 사는 게 바쁘다. 애들이 어쨌다. 그러다가 발길 뚝 끊는 거라고. 노인의 말에 양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양 씨가 최근 들어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저 양반처럼 정신줄 놓고 들어오는 게 나아요. 노인이 건너편에 있는 치매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신 멀쩡하면 그게 더 고문이지. 그러고선 노인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꿈속에 머무르고 싶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양 씨도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전화, 방문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치매 노인이 오히려 부럽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치매에 걸린 노인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양 씨에게 자꾸 말을 걸었던 노인은 병실을 바꿨는지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치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력이 없는지 늘 누워만 있었고 건너편 치매 노인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호사와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춘자 씨 아들이 어디 유명한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말? 근데 왜 안 와?
안 온 지 5년도 넘었대. 돈을 몇 년치를 다 내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더라고. 김춘자라면 새로 들어온 치매 환자였습니다. 꼭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만 같은 몰골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변호사라고 하니 놀랐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든 회사원이든 나이가 들면 모두 요양원에서 만나게 되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돌아왔는지 희미한 목소리로 김춘자 씨가 말했습니다. 자꾸만 변호사라는 말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양 씨는 더욱 울적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식사 안 하면 안 돼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노인네가 정말 까다롭게 구네. 마지막 말은 양 씨의 귀에 겨우 들렸습니다. 자식들 방문이 뜸해지자 보호사도 양 씨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처럼 기분 나쁜 말을 하기도 했고 도움의 손길은 거칠어졌습니다. 양 씨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바쁘니? 나야 늘 바쁘지. 내가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주말에는 한 번 갈게.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어. 그래, 지낼만 하지? 그냥 그렇지. 나 언제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해봤어? 오빠랑? 엄마 나오게? 여기서 지내는 게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며.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있어. 재밌지 않아? 재미? 여러 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딸에게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묶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꼭 묶여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 정해진 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눈길이 붙었고 괜히 싫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곳이 재밌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충분히 있었잖냐? 그만 나가련다. 벌써요? 요양원에서 지낸 지 4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양 씨에게는 4년처럼 느껴졌지만 아들에게는 오히려 짧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몸도 아픈 곳 없고 허리도 다 나았어. 그런데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이유가 있냐? 그래도 거기가 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엄마 혼자 지내는 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혼자 충분히 잘 지낸다니까 그러네. 상의 좀 해보고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딸도 그랬고 양 씨가 나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양 씨는 또다시 눈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할 일이 없어 누워있다가 잠깐 잠에 들었는데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문밖 쪽을 보는데 오히려 일은 양 씨의 병실 안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문가에 있는 양 씨의 침대를 지나쳤습니다. 양 씨가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측에 있던 노인이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가슴이 오르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놀라서 묻자 보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다가 침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는 옆자리를 보고 양 씨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부질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인데 몇 년을 그렇게 누워만 있다가 가족들 곁이 아닌 모르는 환자들 곁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다니. 그 마지막이 꼭 양 씨의 마지막인 듯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양 씨는 그날 이후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귀에까지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너희는 엄마를 이곳에 처박아 두고 행복하니? 양 씨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바라던 게 이런 것이었는지 말이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나 나갈 거니까 내일 당장 데리러 와라. 엄마,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여기서 죽기 싫으니까 내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양 씨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양 씨를 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반년밖에 안 됐어요. 네가 반년을 여기서 살아볼래? 왜 도대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가둬두는 거 아니라며? 가둬두긴요. 그러면 당장 퇴원시켜줘라. 엄마, 안 그러면 다음 전화는 내 부고 소식일 거야. 뭐라고요? 콱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네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에다 데려다 놔. 너희한테 나 돌보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한숨 소리만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이 아니라 당장 내보내줘.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현관문을 열자 오랜만에 맡는 집 냄새가 양 씨를 반겼습니다. 아들은 문 앞까지 양 씨를 데려다주고 급한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꼭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집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안방에서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서랍장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늘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등기 권리증과 같은 서류들이 있었죠. 다가가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다행히도 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양 씨의 촉이 잘못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집 내놓으셨잖아요. 집 보러 왔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집을 내놓다니요? 아, 아드님이신가? 금매로 내놓겠다고 몇 달 전에 연락 주셨었는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집 급하게 판다고 그러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요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이 집을 처분해버리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양 씨는 부동산 직원을 돌려보낸 뒤에 당장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사실을 추궁하자 아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취소했는데. 그러니까 내놓긴 했다는 거잖아? 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집 안 판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상해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해? 엄마가 계속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몰래 내 집을 팔려고 했어. 아니, 아들은 궁지에 몰린 듯 자꾸만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죠. 막말로 병원에 있으면 집이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엄마 나이 더 들고 혹시라도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 집 처분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팔자고 그렇게 저희들끼리 상의했어요. 아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도 요즘 힘들고 은주도 그렇고 은석이도 그렇대요. 그러면 이 집 팔아서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게 맞잖아요. 뭐야? 엄마가 거기 계셨으면 모두가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 너희한테만 그런 거고 나는 거기서 죽으라는 거잖냐? 아니, 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도 딱 반년만 들어갔다 와봐라. 그러자 입을 다무는 아들.
이제 더 이상 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 씨는 보란 듯이 전화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내가 아파서 죽게 생겼어도 안 부를 테니까. 걱정 말어라.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재산이 너희한테 한 푼이라도 가는 경우는 없을 거야. 엄마, 남은 인생 가진 건 많지도 않지만 탈탈 털어서 다 쓰고 갈 거다. 양 씨는 집에서 아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얌전히 자식들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하마터면 변호사 아들이 있던 죽은 그 노인처럼 생을 마감할 뻔했습니다. 그 변호사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뭐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이후에도 자식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 사업 때문에 그랬다. 애들 때문에 그랬다. 변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차라리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을 택했습니다. 더는 들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양 씨는 진정한 의미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없이 사는 게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덜 끔찍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양 씨에게 바라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왔던 그 부동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금방 나갈 거예요. 전에 계약하겠다는 분 계셨는데 전화해 보니까 아직 이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양 씨는 한 달 뒤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보금자리야 딴 곳에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부모를 짐짝 취급해 요양원에 넣고 집을 가로채려고 했던 자식들과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사는 게 맞았습니다. 양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겪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식도 떠오르지 않는 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자식들은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